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구속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정에 섰고 그 모습이 중계가 됐습니다.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안 된다는 특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도 18분간 직접 발언을 하며 여러 소회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석 달 만에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짧게 깎고 다소 헬스케진 모습이었는데요. 법원과 구치소로 오갈 때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첫 소식 유준 기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입정시키십시오. 남색 정장 차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안으로 들어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표식을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지난 7월 구속적부심 때와 비교하면 특유의 가르마 모양은 유지했지만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볼살도 확연히 빠진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인적사항을 묻자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검찰이 먼저 공소 사실을 설명할 때는 대체로 미동 없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발언을 시작하자 동석한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시작부터 끝까지 2시간 넘게 녹화됐습니다. 재판에 출석할 때는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일반 호송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0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집중 심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재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석, 그러니까 풀어줄 거냐 논의를 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1.8평 구치소 생활을 서바이벌이라고 표현하면서 생존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이 문서를 가져오자 오히려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도 심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비판도 내놓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특검 조사를 한 번 다녀오면 식은 밥을 먹어야 한다. 점심도 건빵으로 버티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체력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인용해주면 운동을 하고 영양을 챙기며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 중인데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78년 만에 검찰 폐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성 기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될 것 같죠? 네, 정확히 오후 6시 59분 방금 막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출범 78년 만에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검찰청 폐지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정확히 24시간이 지나자 필리버스터는 종결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조직법안을 상정해 통과됐습니다. 추석 전 처리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환호했습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검찰청은 1948년 광복 직후 일제강점기 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자식들을 잇따라 구속시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지지도 받았지만 정치 검찰 비판도 동시에 받았고 이제는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는 이유로 간판을 내리게 된 겁니다. 검사 2천여 명과 수사관 6천여 명은 수사와 기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부정부패나 주가 조작 등 민생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1년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내년 9월 검찰청은 최종 폐지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건 오늘이지만 아예 사라지는 건 내년 9월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 1년 유예 기간 동안에도 검찰의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에 비해 60%나 줄일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맞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겁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이 법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법의 공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늘 검사 수사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9월 검찰청 폐지 전까지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를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범죄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인이나 공직자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검찰청이 남아있지만 직접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는 1,395개에서 545개로 대폭 줄어듭니다. 법무부는 다만 다단계 사기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나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관련 범죄는 검찰이 당분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6시 59분에 검찰청 폐지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 입장에선. 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고소, 고발을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절도, 폭행, 사기, 명예훼손, 그리고 성범죄.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는 사건들인데요. 점점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전이 나옵니다. 절도, 폭행, 사기. 이런 것들 정말 이제 우리 근처에서 흔히들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럼 당장 내일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검찰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요, 1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1년 안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고소 고발장이 들어오는 사건들부터입니다. 수사할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검사가 결론을 내지 못할 사건을 손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기업 사건이나 흔히 말하는 부정부패, 정치인 사건 이 부분도 좀 처리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법률가인 검사들이요, 수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증권범죄, 기업비리, 기술 유출, 공정거래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내사 단계를 포함해서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년 9월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이런 복잡한 사건은 아예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벌써 검찰청엔 이 수사 자제령이 내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지난 7월 공직자, 기업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 폐지라는 시간적인 제약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검찰청에선 이미 압수수색을 자제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대기업이나 권력자 비리를 수사하는 장면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래요, 참. 수사는 그렇다 치고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쳐요. 네, 1심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사를 상대하는 건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검찰이 폐지될 경우 검사들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요.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교체가 된다면 사건을 잘 모르는 검사들이 재판을 맡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일수록 대형 로펌에서 전문성
열정을 쌓은 변호사들이 선임이 됐는데요. 벌써부터 중요 사건 무죄율이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것도 주목이 되던데 법무부가 남은 1년 동안 검찰은 선거 관련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네, 경찰이 잘하는 수사도 있지만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워낙 복잡해서 검사들도 노하우가 있는 몇몇만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선거범죄인데요. 내년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선거범죄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앞으로 1년을 좀 살펴봤고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이제 아예 폐지가 돼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일단 이 고소장을 어디에 낼 것이냐, 이 시작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수사권 조정 전까지 단순한 구조였던 게요.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검찰 폐지 이후엔 이 중수청까지 생기죠. 그림을 보시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아주 복잡한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 검사가 알아서 처리를 해줬는데 이 역할을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해야 될 거고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철저히 따져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김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한미 관세 협상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선불로 받아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배수진을 쳤지만 하루 만에 압박에 나선 겁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협상 원칙에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한국의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뒤따를 걸 강조한 겁니다. 앞서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 그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금액과 방식을 못 박으며 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우리 돈 49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달러 현금을 써야 하는 지분 투자는 최소화하고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투자하려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미국은 한국에서 현금을 받아 투자금을 어디에 쓸지 지정한 뒤 그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한미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간 무역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된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500억 달러 선불 현금 투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한데요. 내부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단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세게 나왔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에 공식 맞대응을 피했습니다. 타국의 정상 발언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통화 스와프 없이 앞으로 더 나갈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3,500억 달러 선불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금 직접 투자는 불가하다며 막바지 기세 싸움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측의 요구가 계속 바뀌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던 문제라며 현금 직접 투자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갈등을 최고조로 올리는 트럼프식 협상 아니냐는 겁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한국과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로 압박 수위를 높였던 사례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신뢰도 생겼고 베선트 재무장관과 얘기도 잘 됐다며 협상이 파국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도 기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이렇게 한미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 미국의 큰 손들을 모아놓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직접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한국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며 시장 체질 바꾸고 한반도 리스크도 해결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2층 발코니에 올라선 이재명 대통령. 개장을 알리는 종 버튼을 누릅니다. 린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은 박수를 유도합니다. 미국 순방 마지막 날 이 대통령은 미국 월가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주식 시장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 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까 대한민국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좀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을 다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해결할 4가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주가 조작 근절,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북한과 비교해 압도적인 한국의 국방비 규모를 언급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일종의 위협을 받고 갈등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국방력이나 군사력 문제에서는 실제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대 우리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 생산이나 수출만 막아도 안보적 이득이 있다고요. 야당은 북한 논리라며 비판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걸로 보여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보유 수까지 거론했습니다. 1년에 계속 핵탄두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그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거의 막바지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한미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니 추가 생산과 수출만 중단시켜도 상당한 안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공식적으로 한미 정부는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며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북한 논리를 대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 북한 논리를 따라가며 외교 참사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실태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잔 현실론이라며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는 엄격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북한의 핵 전력이 국제사회 주목을 받게 된 상황에 북한이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7년 만에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고위 외교관을 파견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이 뉴욕 공항에서 입국하는 북한 외교관들을 마주쳤는데 쏟아지는 질문에 발끈하거나 차를 잘못 탔다 내리는 해프닝도 겪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탄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출국장을 빠져나왔는데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혹시 이번 유엔 총회 연설에 참여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과 접촉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김 부상은 쏟아지는 질문에 당황한 듯 차를 잘못 탔다가 다른 차에 다시 타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부상을 마중 나온 김성주 유엔 북한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사님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 고위급 수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궁금한 게 줘야 되잖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시니까 수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잘 좀 피해 주십시오. 김 부상은 현지 시각 29일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본국에서 파견한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7년 만입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로 북중러 연대를 과시한 북한이 이번엔 유엔 총회에 고위급을 보내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관급인 김 부상이 미국에 있는 동안 장관급인 최선희 외무상은 내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합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을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에게 자문을 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거친 말로 외교 라인에 맹폭을 가했습니다. 동맹파가 미국 눈치만 본다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 내 동맹파와 자주파 간 충돌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 끝장낼 일 있습니까? 비핵화 얘기를 거기 왜 넣어요?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내 동맹파들을 향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미국 눈치만 본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변에 소위 동맹 자주파가 있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미국 실험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다. 한미 관계 때문에 남북 관계 한 발짝도 못 나고 말 겁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동맹파로는 직업외교관과 군을 꼽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입니다. 직업외교관들이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어가지고는 될 일이 없어요. 남북관계는.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도 잡돌이를 하든지 해가지고 군인들을 좀 통제하도록 해주십시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시작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남북 두 국가론으로 이견을 보인 위 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동맹파, 자주파 대표주자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재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평균 재산 22억여 원. 가장 많은 1위 재산이 60억 원 정도였는데 누구였을까요? 가장 재산이 적은 참모까지 정현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처음으로 재산이 공개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 31명의 평균 재산은 22억 2,848만 원이었습니다.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 비서관입니다. 총 60억 7천여만 원으로 서울 구의동 아파트와 40억 원 상당의 대치동 다세대 주택 6채를 신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영 사회수석과 이태영 민정비서관이 55억 원대로 뒤를 이었고 최성하 해외 언론 비서관, 봉욱 민정수석 순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오래 모신 이른바 성남라인 3인방의 재산도 공개됐습니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성남 대장동 아파트를 포함해 임해동 아파트 전세권 등 약 11억 8천만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과 김용채 인사비서관은 각각 4억 1천만 원, 5억 2천만 원 정도로 재산 하위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가장 재산이 적은 참모는 2억 9천여만 원을 신고한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입니다.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등 국회의원 출신 참모들은 지난 3월 공개돼 이번 공개 대상에선 빠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 대통령 최측근 이른바 성남라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 여부가 관심인데요. 대통령실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 했지만 이번 국감은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그림자 실세를 인정하는 고백이라며 맹폭을 가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전통적으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언 사례가 아니라면 증인이 아니라 배석하는 인원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결정권을 넘긴 건데 11월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에는 김 비서관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맹폭 중입니다. 연이은 인사 파동에서 검증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림자 실세 만사 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방탄 자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며 다음 국감부터는 원칙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 비서관의 인사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터라 결국 국감에 등장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애타게 이 목소리 주인을 찾더군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주인을 찾고 있는 음성, 바로 이겁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터져나왔죠. 음성으로 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 불 안 나나 어제 산불난 지역 도와주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어디선가 나온 발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주당은요, 마치 호남에서 불이 나길 바란다는 듯한 이 발언의 주인공을 아침 내내 쫓았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 일단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고, 또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은 나는 소리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자수하라고 했습니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영상 한번 찾아봤습니까? 당연히 찾아봤죠. 찾아보니까요,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호남에서 불 안 나나? 이거는 왜 뒷번호 해요? 뭐 기권 얘기가 오갔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쪽은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목소리 나온 의석 쪽에 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가 취재해봤는데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산불 피해 구제법이 영남 지역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의원 5명이 기권하자 누군가가 다른 지역이라고 불이 안 나겠냐 이런 취지로 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뉴욕에서 뭐 했는지 좀 궁금하더군요. 네, 김 여사 이번 뉴욕 방문 때 정말 바쁘게 보냈죠. 자신만의 외교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김밥입니다. 한식 요리 교실에서 직접 김밥을 말면서 교민 어린이들에게 시범까지 보이던데요. 원래 요리에 좀 일가견 있잖아요. 책도 내고.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김밥을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김 여사 설명으로는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속의 통김밥 먹방 장면이 요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좀 인기가 더 치솟았다는 거군요, 뉴욕에서. 예,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미국 학교에서 김밥은 놀림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고요. 김밥을 내세운 K-푸드 외교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오늘 직접 국회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현장에 다녀왔는데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본회의장 현장에 가보니까요. 가장 힘든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낮 12시를 넘긴 시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17시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니까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지켜보는 사람도 지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의장단도 상당히 지친 모습입니다. 근데 저 부의장은 꼼짝 않고 있는데 왜 더 힘들어요? 네,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다른 의원들은 이 동료 의원들과 수다도 떨고요. 또 토론 중간에 왔다 갔다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의장단은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4박 5일 내내 사회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69일 필리버스터도 검토한다는데 그러면 또 두 사람이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의장단 쪽에서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단이 더 힘들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원래 의장단 3명인데요. 이 국민의힘 부의장이 거절했습니다.
절차도 지키지 않은 법을 통과하는데 사회를 봐달라. 저는 사회를 거부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장 교대 시간 맞추느라 공관도 못 가고 의장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 잔다고 하던데요. 이 현장에서 보니까 의원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열었으면 의원들도 함께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수리를 맡긴 차량이 폐차 상태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고급 외제차 수리센터로 돌진하면서 차량 3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들이 주차된 서울의 한 외제차 공식 서비스 센터.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외제차들을 들이받습니다. 철제 울타리를 뚫고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 운전자가 내리고 서비스 센터 직원은 사고 현장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은 이곳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서비스 센터로 돌진했습니다. 70대 남성인 운전자는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로 파손된 차량은 3대인데 신차 기준 총 4억 6천만 원짜리 고가 차량들입니다. 한 피해 차주는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으로 차량 수리를 해달라고 해당 서비스 센터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이 장종 가치가 낮아서 수리를 해줄 수가 없다. 서비스 센터 측은 부품비가 비싸 전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우리에게 법률적 과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분풀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20대 여성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일면식도 없는 상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헤드폰을 낀 젊은 여성이 시장을 배회합니다. 휴대전화와 함께 큼지막한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여성. 벼랑간 주변에 있던 상인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시장 가게에 들어가 흉기 난동을 벌인 건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근데 악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소리가 나니까 바로 뛰어가니까 그 난리가 난 거야. 우리는 너무 안다 다 놀랬지 여기서. 시장을 배회하던 여성은 이 가게로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60대 상인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상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이달 초 한 업체에 취직했는데 3주 만에 해고되자 분풀이 대상을 찾은 겁니다. A씨와 상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해고가 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 대상 무시해 가다가 이제 여기 여자 혼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쯤 되면 상습범이란 말이 나올 법합니다. 바쁜데 차가 막힌다고 도로 대신 인도로 달린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불과 지난주 같은 곳에서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던 운전자인데 또 그런 겁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다리를 빠져나온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는 걸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도로가 아닌 인도입니다. 바로 옆 도로는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그제 오후 6시 반쯤 퇴근길 정체를 피하겠다며 차도 대신 인도로 달린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 A씨. 황당하게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이곳 인도를 달렸다가 적발돼 과태료 7만 원 처분을 받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 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왕복 8차선인 첨단대교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잦은 곳입니다.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엄청 많이 다녀. 그런 데 갔다 차가 다녀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냐고. 경찰은 또 적발된 A씨에게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이번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 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도로가 너무 막혀 있어서 빨리 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가 인도가 좀 늦게 이렇게 돼 있어서
관할구청은 인도에 차량이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차단봉을 설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10대 남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에 빠진 여성을 구하려고 친구인 남성이 뛰어든 건데 해경이 출동해 여성은 구조됐지만 남성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 어제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 구조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바다에 한 여성이 빠져 있습니다. 해경 대원이 물살을 가르며 구조에 나섭니다.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손을 뻗어 여성을 붙잡는 순간 다시 긴박한 외침이 들립니다. 한 명 그 옆으로 다 빠졌어! 그 근처에 있어! 10대 A양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6시 50분쯤. 옆에 있던 10대 B군이 친구가 물에 빠졌다며 해경에 신고한 뒤 A양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해경은 A양을 구조했지만 뒤따라 들어간 B군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수영복 입고 수영 환 들고 수영차로 와가지고 바로 붙여있어요. 계속 헬기가 뜨고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고. 해경은 구조정과 항공기, 잠수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된 B군을 찾고 있습니다. 조류 때문에 밖으로 나가버리면 발견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지금 그게 좀 걱정되고 있어요. 조사 결과 A양은 어제 새벽에도 같은 장소에서 물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주변인의 신고로 해경에 구조됐는데 하루 만에 또 바닷물에 빠진 겁니다. 해경은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A양을 상대로 왜 바다에 빠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인천대교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남성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4번째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마땅한 예방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경비함정이 바다에서 수색에 한창입니다. 드론이 대교 주변을 연신 살핍니다. 인천대교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실종된 30대 남성을 찾는 겁니다. 남성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40대 남성이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실종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달에만 벌써 4번째입니다. 지난 2009년 개통 이후 인천대교에선 지금껏 80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7명이 숨졌는데 구조된 사람은 8명에 그칩니다. 21.38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인천대교는 중간 높은 지점이 해수면에서 74m나 됩니다. 곳곳에 갓길이 설치돼 있고 가드레일도 비교적 낮습니다. 다리 아래 해역은 물살이 빠르다 보니 수색에 어려움이 큽니다. 다리 운영사는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2년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설치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안전 문제로 지난달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물망을 설치한 미국 금문교처럼 사고 예방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난간을 어떻게 조금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운영사와 안전난간 설치 문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16년간 도피 끝에 붙잡힌 살인 미수범에게 오늘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스스로 덜미를 잡혔는데요. 홍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로 들어섭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왔다며 신분증을 제출하는 남성. 민원실 직원들은 수상함을 느낀 듯 모니터를 자세히 봅니다. 이후 자리를 뜬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경찰들이 출동해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아왔던 60대 남성이 16년 만에 체포된 겁니다. 남성은 2009년 경쟁노래방 사장을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신호를 담은 깡통과 강목을 들고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남성은 제지하던 직원을 향해 깡통을 던져 전신 화상을 입혔고 이후 도주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남성이 면허갱신을 위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덜미를 잡힌 겁니다. 남성은 오늘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도피 생활을 지속해 피해자들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파주시의회가 9박 10일 일정으로 대만, 홍콩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뭐 하러 갔을까 봤더니 비공식 일정표에는 관광지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그 비용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왔겠죠. 강보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 6명이 참가한 해외 출장 계획서입니다. 파주시 발전 방향 모색과 기업 활성화 교두보 마련이 출장 목적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어제까지 대만과 홍콩을 방문해 공식 일정과 관광지 탐방을 진행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비공식 일정표에는 야시장의 전망대, 트램 탑승 등 관광지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해당 관광지들을 대부분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홍콩에서는 태풍으로 일부 일정이 취소됐다는 게 파주시의회 측 설명입니다. 야시장은 사실상 이제 어차피 일과 시간 이후잖아요. 오후에 소거리랑 빅토리아 피크 탑승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시민단체는 파주시 의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까지 섞여서 갔다는 것 자체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어제 귀국한 시의원들은 외유성 출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관광지 아니에요. 관광지 아니고 외유성 출장이라는 그런 비판은 항상 있죠. 그러면 이 자체를 행안부에서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주시의회는 순수 목적의 출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다른 근로자들도 아니고 이자 장서로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온 은행원들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임금 인상과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여인성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 차선을 가로막고 총파업 결의대회에 나선 금융노조. 노조원들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손에는 주 4.5일제 근무 도입과 실질임금 3.9% 인상을 요구하는 푯말을 들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실질임금 인상하라! 지난해 기준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 1천만 원을 넘어서며 국내 주요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대출 이자로 거둔 수익으로 고연봉을 받으면서 일은 덜하고 월급은 더 받겠다는 주장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기네 욕심이지. 은행같이 지금 황금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보다 더 좋은 직장이. 은행 이득도 많고. 대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업 특성상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고객 불편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요 파업 명분이 노조 내부에서조차 큰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실제 파업 참여율은 미미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천 명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이 예상한 8만 명 이상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은행 현장 인력의 파업 참여가 거의 없어 오늘 은행 영업은 혼란 없이 운영됐습니다. 노조 측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명분 부족으로 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내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기대도 되지만 매년 10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리니 사고 안 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겠죠. 주최 측도 대비 중인데 가시는 분들 인파 사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홍남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 서울 불꽃 축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인파와 교통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행사를 앞두고 경찰과 소방, 서울시와 함께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이렇게 질서 유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했고 CCTV도 추가로 설치해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내일은 바디캠을 착용한 안내 인력이 현장을 다니면서 밀집 구역을 살피고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파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른 사람과 몸이 닿을 정도가 되면 즉시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또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숨 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으면 머리는 두 팔로 감싸고 다리는 몸쪽으로 당겨 몸을 공처럼 만들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불꽃축제라는 게 하늘에서 멋있는 광경을 연출하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시다가 요철이라든지 걸려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변에서 하는 축제는 인파가 몰리면 순환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식지 파괴로 먹이 사슬이 무너져 왔는데 그 먹이 사슬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광민경 기자입니다. 여우가 입에 먹이를 물고 어슬렁거립니다. 소백산에서 복원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여우가 새끼 고라니를 사냥해 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캄캄한 밤, 메토끼 한 마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저 멀리 나타난 담비에 화들짝 놀라더니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의 사냥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다양한 종이 서식하며 균형 잡힌 먹이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간 포식자의 역할로서 어떠한 피식-포식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먹이 사슬이 다양하게 유지가 되면 결국엔 이게 건강한 생태계다. 수리부엉이가 고슴도치를 사냥하거나 살기 다람쥐를 사냥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여우와 경쟁을 벌이던 너구리는 개구리를 잡아먹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먹이사슬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종을 복원하는 작업과 함께 서식지 보호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에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69%가 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수도 워싱턴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는 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44년 전 폐지된 이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인 셈인데요. 찬반을 두고 미국 내부가 뜨겁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어제 수도 워싱턴 DC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1981년 폐지된 사형제를 44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Can you kill somebody, or if you kill a police officer, law enforcement officer, death penalty, and hopefully there won't be that. 이번 각서에 대해 백악관은 펜 본디 법무장관과 워싱턴 DC 검사장에게 사형의 완전한 시행을 지시하는 각서라고 설명했습니다. Your administration has taken bold, decisive steps to ensure that Washington, D.C. is once again a safe and secure city for its residents and all who visit. 서명식에 참석한 펜 본디 법무장관은 사형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실제 사형 집행이 가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하는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 70% 이상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한 가운데 현재 미국 50개 주 중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27개 주에 사형제가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갑자기 전 세계에서 복무하고 있는 장성 800명 전원에게 미국으로 들어와라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외가 없었는데요. 지휘 공백, 안보 공백 우려에도 별들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이솔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세계 각지에서 복무 중인 장군 모두에게 현지 시각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로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상은 미국 본토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복무하는 장성 800여 명입니다. 한반도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가장 많은 장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한미군 장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군 현대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어서 지휘 공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Let him be friendly with the generals and admirals from all over the world. Why is there something? No, but is there something wrong? CNN은 이번 소집을 두고 장군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표현하며 최소 200명 이상의 장성이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이 연설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을 뿐 소집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미국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을 홍보한다며 만든 영상에 피카츄가 등장했습니다. 단속을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포켓몬 사냥에 빗댄 건데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를 활용한 게 적절하냐 논란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공식 SNS에 올라온 불법 이민자 체포 영상입니다. 단속 요원이 주택을 급습하는 상황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주제가가 흘러나옵니다. 포켓몬 카드에는 캐릭터 대신 단속에 걸린 사람들의 얼굴과 범죄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포켓몬 사냥에 빗댄 겁니다.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를 폭력적인 단속에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토안보부는 포켓몬 제작사 측에 별도의 사용 허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아리까지 빗물이 차오른 도로에서 물고기 잡기가 한창입니다. 작사를 던지고 양동이로 퍼올리며 대어를 낚은 사람들. 한박 웃음을 짓고 인증샷을 찍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24일 마카오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라가사의 영향으로 도심까지 물고기들이 떠내려온 겁니다. 라가사는 홍콩과 대만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홍콩에서는 10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대만에서는 최소 14명이 숨지는 등 5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러시아에서 흑곰이 주민들을 습격해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는데요. 곰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는 극적인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차된 차 뒤로 걸어나가려는 순간 담벼락 너머에 커다란 흑곰이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담벼락을 넘어 남성에게 돌진하는데 남성은 차 안으로 몸을 숨겨 가까스로 습격을 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 캄차카 지방의 도시에서 흑곰이 사람을 습격했습니다. 이후 흑곰은 10대 소년과 80대 여성을 추가로 공격했고 이 중 8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0대 소년은 곰의 공격을 받고 죽은 척하며 움직이지 않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국은 이 곰을 추적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남성이 불타는 집문을 다급히 두드립니다. 이후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집주인이 나타나고 상황을 파악한 뒤 자녀들을 찾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0일 밤 미국 뉴저지의 주택에 불이 났는데 이웃이 신속히 대처해 한 가족 목숨을 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재는 실외에 버려진 담배 불씨 때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남성 뒤로 작업복 차림의 남성이 접근하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을 바짝 조릅니다. 제압당한 남성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공범이 등장해 남성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고 제압하던 남성은 쓰러진 남성의 가방까지 빼앗아 도망칩니다. 현지 시각 23일 콜롬비아 페레이라 버스 승강장에서 2인조 강도가 공모해 한 남성의 소지품을 강탈했습니다. 현지 경찰이 남성 강도를 체포한 가운데 공범에 대해서는 우리 돈 약 36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개그맨이란 단어를 처음 만든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 씨가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에는 후배 개그맨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7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폐기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악화돼 어젯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전유성 씨는 개그맨이란 말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구봉서, 배삼룡 등 몸으로 웃기고 상황극을 하던 당시 희극판에 순발력 있는 토크 형식의 개그를 도입한 겁니다.
얼마나 참 미운털을 박히셨겠습니까? 코미디면 코미디지 갑자기 개그맨은 뭐냐 그래서 저희가 코미디언실도 못 들어갔을 정도였어요. 하여튼 그 개그맨이라는 거 코미디 발전 더 영역을 넓힌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에 코미디 학과를 만들고 코미디 소극장을 운영하는 등 제자와 후배 양성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외국어와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기발한 발상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유성이는 참 특별하다, 기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유성 씨가 이 시기에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좀 주고 갔었어야 되는데. 장례는 희극인 장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전윤성 씨는 모레 연결식 후 전북 남원에서 영면에 듭니다. 여러분 장수하십시오. 장수하는 최고의 비결은 나이를 많이 먹는 겁니다. 장수하십시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주말에 가을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고 덥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대구 28도, 전주는 29도로 더 덥습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제주에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모레 새벽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0에서 40mm로 양은 많지 않겠고 밤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전날보다 7도나 떨어져 서늘하고요. 그 뒤로는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